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요즘 굉장히 또 뜨끈한 섹터죠. 바이오. 예, 바이오 제약 쪽에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가운 얼굴. 안 그래도 저희 예. 그 4월 수출 실적에서 바이오도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그랬나요? 예. 안 보셨어요? 저는 보진 않았죠. 요즘 제가 바이오 투자를 거의 안 해갖고 예,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비중은 작아요. 그 저희가 수출 품목 가운데 비중이 한 11인가 그 정도로 좀 작긴 한데 네. 바이오 수출이 꽤 오랜 동안 계속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꼭 우리는 근데 바이오가 올 초부터 하여튼 계속 좋았어요. 네. 그죠? 굉장히 막 많이 오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쵸. 우리 강하나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아유, 우리 강하나 위원님. 참 우리 처음 오셨을 때 그날을 좀 잊지 못합니다. 어땠었는데? 그날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강하나 위원님. 예, 그래서 정말 그때 아마 바이오 강하나요?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하여튼 하다 그랬는데 댓글 막 해갖고 그날 바이오 강하나요? 예, 우리 강하나 위원님. 자, 요즘 행복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약 바이오 쪽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 그래도 약간 생기가 좀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요즘 뭐 사실 좀 이벤트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최근에 바이오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꽤나 많아서 오히려 물리신 분들도 이제 다소 있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좀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좀 많이 오를 때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면 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물리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때 또 바이오를 엄청 했잖아요. 그랬습니까? 바이오 나 엄청 했었어. 그래갖고 정말 그때는 막 제가 표적 항암제며 하여튼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 까먹었지. 한참 그 바이오도 트렌드가 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항암 쪽에 막 갈 때가 있고, 어떨 때 이제 뇌 이쪽으로 갈 때가 있고. 참 이주호 기자가 참 전문입니다, 바이오. 네네. 저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케는 끝났죠? 네. 예, 여기서 뭐 좀 돋보인 기업 같은 거 있습니까? 아마케에서 이 회사 좀 눈에 띄네, 뭐 이런 회사들. 근데 거의 이제 해외 기업들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완전 초기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더라고요. 이제 보로노이를 제외하면은 거의 이제 전임상 유한양이나 에이빌바이오도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좀 임상 진전이 돼야 이게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처음으로 발표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런 게 아닌 이상, ACR로 막 주가 계속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세로는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오히려. 네네. 그래요. 그 이번 아마케의 가장 키 포인트는 뭐였었어요? 뭐가 그러니까 가장 신기술로 가장 각광을 받았었어요? 이제 막 신기술보다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키트루다. 네. 키트루다가 이제 두경부암 치료제로 이번에 효과를 보였다는 거. 네. 아니면 이제 표적항암제 중에서 케이라스 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를 케이라스. 우리는 이 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를 항상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라티도 승인을 받기도 했고 다 아다그라십이나 이런 약들이 있기는 한데 케이라스를 이 변이를 타겟하는 항암제 중에서 효능이 엄청 뛰어난 게 또 없어요. 케이라스 변이가 뭐예요? 이제 케이라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EGFR 변이 변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암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이 되는 변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라스 변이를 표적하는 항암제가 어찌됐든 이 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항암제를 우리는 항상 원했는데 이 케이라스 변이 항암제 중에서 이 레볼루션 메디슨이라는 기업이 비수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ORR이 이제 61%에 질병 통제율은 89%의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만큼 이제 케이라스 변이가 기존에는 효능이 조금 떨어졌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좀 케이라스도 폐암 혹은 이제 췌장암 다른 암종 고형암 쪽에서 효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고용암 환자를 대상으로 케이라스도 이제 가능성 다시 보이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ORR은 뭐고 질병 통제율은 뭐예요? 이제 ORR은 객관적 반응률. 네. 그러니까 부분 간에나
안전관해가 네네. 나타나 이제 퍼센티지겠죠, 총 환자에서. 그리고 이제 질병 통제율은 SD부터 그러니까 암이 커지지 않는 네. 그 퍼센티지를 다 포함한 거죠. 암이 없어졌거나 커지지 않았거나 이 퍼센티지를 다 포함한 그게 이제 89%다. 그 수치가 이제 질병 통제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GSK는 이제 면역 항암제 발표했는데 네. 면역 항암제는 뭐 항상 핫하잖아요. 네. 항상 핫한데 GSK가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를 보시면 네.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49명이 100% 완전 관해를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DNA 불일치 복구 결함을 보유한 환자 대상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DNA 불일치 복구 결함이 뭐냐면 원래 DNA가 복제 중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잘못 짝지어진 염기를 자기가 스스로 다시 짝지어질 수 있거든요. 네.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가 있는데 원래 자체적으로 복구가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네. 이 고용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직장암에서는 100% 완전 관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DNA 복구 결함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암 환자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데이터들이 다 뭐 관심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초기 임상 데이터, 임상 1상 혹은 전임상 데이터가 메인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유한양행, 보로노이, 동아ST, 셀트리온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서 뭐 발표를 한 것도 많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네네. 오. 근데 그렇게 주목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장 바이오는 그냥 좀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도 네. 파이프라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발표를 한 게 좀 덜 중요한 파이프라인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번에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유한양행이랑 보로노이는 그래도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좀 괜찮았었거든요. 네. 이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랑 같이 네. 공동 개발 중인 ABL 101 같은 경우에 ORR도 55%로 높게 나왔고 어쨌든 임상 1상 용량 증량 파트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데이터가 괜찮게 나왔으면 이제 후기 임상까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치료를 많이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를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ORR이나 뭐 DCR 이런 거는 낮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를 하면 데이터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치료를 이미 뭐 타그리소나 랭라자와 같은 항암제를 투여를 하고 이렇게 표적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직 저용량 데이터이기 보로노이는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환자들이 네. 치료를 한 두세 번 받았는데 네네. 이걸 투여를 하면은 아예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네네. 없죠. 근데 이제 나중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를 한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거 언제 나와요? 그거는 이제 뭐 연말쯤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이번 데이터는 또 저용량 데이터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용량은 뭐 고용량보다는 효능이 낮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정성 입증했고 뇌투과율 좋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중에 고용량일 때 효능이나 이제 부작용 이슈가 없을 거니까 항암제는 거의 대부분 부작용이 없으면 다 그냥 고용량으로 투여를 해요. 왜냐면 그게 맞잖아요. 네네.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뭐 유한양행, 보로노이 요 정도 말고는 또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눈에 띄는 회사들이었다. 그렇죠. 뭐 아니면 HK 노엔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항암제 데이터를 발표했으니까 네. 그냥 꾸준히 그냥 업데이트하면 좋은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국의 뭐 빅파마들이랑 막 뭐 일 같이 하는 회사들도 좀 있죠? 국내 기업들 중에서 네, 많죠. 많아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국내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기업들이 워낙 많아져서 네. 뭐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얄테오젠 워낙 이제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사실 빅파마들 실적 발표 때만 들어도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긴 그래요? 합니다. 네. 여기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환율 영향도 좀 받나요 많이? 아니면
뭐 환율이랑 큰 상관 없나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네. 어찌됐든 환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네. 이제 선급금, 계약금이 들어오는 시기에 당연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최근 한 1, 2년 동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보시면 네. 선급금을 조금 더 환율 영향으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었겠죠. 혹은 임상 진전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데 이제 마일스톤도 우리가 뭐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는 뭐 10억, 20억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딱 그 네. 정도인 것 같고요. 환율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유독 이제 그렇죠. 많이 받은 기업들이겠죠. 그 유한양행이 그 렉나자가 일단 1차 치료제가 됐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뭐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렉라자의 처방 매출일 텐데 이게 아미반타밥이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가늠은 약간 어려워 안 돼요? 보이고 일단 지금보다는 네. 하반기가 되어야 이 매출이 어느 정도 MS를 자리 잡으면서 유한양행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네. 렉나자의 그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결과는 뭐예요?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네. 의사들도 처방을 이제 바꾸겠죠. 이제 타그리소를 네네. 계속 처방을 하다가 렉라자를 처방을 하고 싶으면 진짜 뭔가 독보적인 게 네. 있어야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굳이 바꾸진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생존 기간 혹은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데이터가 이제 독보적으로 좋게 나와야만 하는 건데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일단 여태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타그리소보다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 풀 데이터로 정말 깔끔하게 나오려면 그래도 올해 그게 이제 확정이 되고 처방 수에 좀 영향을 하반기쯤부터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상 결과 그러니까 3상 결과가 언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있어요. 중간 네, 결과도 네.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은 어찌됐든 결과가 나왔죠. 네, 임승인을 네.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후속 그냥 결과인 거죠. 후속 지금 분석? 계속해서 네. 예, 환자 데이터는 어쨌든 업데이트를 받을 거잖아요. 네.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해서 이제 존슨앤존슨 측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 항암 쪽 그렇고 요즘에 또 비만 요쪽이 네. 워낙 시장이 이제 크잖아요. 네. 여기에선 좀 돋보이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국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내든 아니면 뭐 이제 제대로 저 막 생산하고 있는 그런 외국 회사들 역시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일라일리는 워낙 독보적인 1등이니까. 일라이가 뭐죠? 일라일릴리. 그러니까 그게 위고비인가? 일라이릴리가 아니요. 젯바운드랑 마운자로. 그게 젯바운드 마운자로. 네. 아, 네, 네, 근데 네. 일라일리가 어제 또 급락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이제 괜찮게 나왔는데 가이던스를 좀 낮췄고 거기에다가 일라일릴리가 7월부터 처방약 급여 업체인 CVS가 7월부터 젯바운드를 일부 보험급여에서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호의약품 목록에서 젯바운드를 제외시킨다고 하면서 급락을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위고비는 유지가 되는데 젯바운드는 이제 빠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급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111 측에서는 우리가 뭐 CVS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급여 뭐 여기저기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보다도 이제 경구용 쪽 지금 잘 하고 있고 후속 물질도 다 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이미 처방수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도 이제 뭐 급락을 면치는 못한 네.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만약의 데이터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경구용 데이터를 보실 때는 일라일릴리가 제일 좋긴 하죠. 아직까지도 일라일릴리가 8%대로 경구용에서 독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나 네. 다른 기업들도 다 높은 6% 이상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기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경구용 쪽은 이제 일라일릴리가 아직은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경구용 그럼 노보노디스크는 없냐? 있어요. 근데 있는데 리벨서스가 원래 이제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번에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리벨서스는 공복이 거의 막 6시간 있고 아침에 먹어야 되는 그런 약이에요.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경구용은? 이게 흡수율이 떨어져요. 펩타이드가.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리벨서스는
원료 자체도 주사제보다 70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GLP-1 그 원료 자체가 네. 흡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완전 농축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주사에 넣는 거보다 경구용으로 만들 때 70회를 더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뭐 약간 굳이? 인 거죠. 복용 방법도 너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좀 막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효능도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경구용은 이제 효능이 좀 좋게 나오고 복용 편의성만 있으면 확실하게 좀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용으로 그러면 이게 사실 비만 치료제에 그 서방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간 늘리는 거. 그런 그 기술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이 되게 컸었잖아요. 지금 큰 상태잖아요. 경구용도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이 거기 들어가요? 다 있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뭐 모든 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할 거야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기업은 이제 삼천당제약이 리벨서스의 제네릭인데 투여 방식은 훨씬 더 수월한 왜냐면 뭐 6시간 공백했다가 먹으라 하면 남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못 드실 것 같거든요. 까먹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복용 방식이 되게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듣기로는 이제 삼천당제약의 리벨서스 제네릭의 경우에는 복용 방식은 훨씬 더 수월하다. 그렇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제 투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미디어에서도 아니면 뭐 SNS에서도 보면 이거 드신다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투여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효과 봤다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가격도 막 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싸지도 않고 이게 끊으면 요요가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위고비보다 제파운드가 효능이 더 좋거든요. 일라일리 거가 노보노디스크보다. 그래서 위고비에서 제파운드로 갈아탔어요. 갈아탔어요? 심지어 그것도 올렸어요 트위터에.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또 영향 준 거 아니냐 제파운드 선호도에 영향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계속 하더라고요. 먹는 거예요 지금? 주사. 그러니까 계속 주사 놓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여유도 있고 뭐 자기 주치의도 있을 테니까 뭐 알아서 이제 처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야, 그 우리나라에도 좀 유명한 분들도 이거 뭐 먹었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그게 이제 요요가 좀 잘 오는군요. 요요가 생각보다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빅파마들 입장에서도 왜 이게 막 지방을 태우거나 막 이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식욕을 이렇게 덜 먹게 하는 거죠. 덜 먹게 하는 거잖아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적을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요거는 그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말씀하신 무슨 제네릭 비슷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별로 없어요? 이제 뭐 계속 하고 있긴 하죠. 많은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경구용 쪽 데이터 이제 잘 나오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그렇겠죠. 거. 뭐 그래서 임상도 많이 할 거고. 그렇죠. 임상 하기도 너무 쉽잖아요. 환자 모으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화이자가 며칠 전에 우리 비만 쪽에 투자 많이 할 거야. 이랬어요. 또 하나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네. 기존 경구용 치료제는 독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버렸고 그거 버리고 개방 중단하고 그것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그냥 기업을 사겠다 혹은 물질을 사겠다라고 며칠 전에 또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특히 이제 비만뿐만이 아니라 당뇨랑 이제 묶여서 이제 보게 되니까 이 시장이 너무 크니까 빅파마들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근 일주일 내외로 최근에 우리 사겠다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바이오텍들이 또 최근에 또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어찌됐든 이제 이 비만 치료제라는 시장은 이제 없어지기는 이제 당연히 어렵고 그렇죠. 이제 두 기업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독주는 이제 계속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어떤 빅파마가 혹은 어떤 바이오텍이 한 번은 약간 이겨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항상 갖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 처음에 비만 치료제가 딱 나왔을 때는 이걸 주사제를
일주일짜리를 한 달짜리로 바꾸기.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패치형으로 바꾸기. 네. 경구형으로 바꾸기. 막 다양한 형태로 나왔잖아요. 네.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 주사제 막 뭐 한 달 막 1년 이렇게 늘리는 거 사라지고 경구형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추세. 아니요, 다 가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네. 어찌됐든 지금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보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은 이제 많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사제만큼 효능이 좋을 수는 없어요. 펩타이드는 주사제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 펩타이드를 흡수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또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주사제 그것도 좀 투여 기간을 늘려주는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들 네. 혹은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나 그 빅파마들이 지금 여전히 라이선스 계약이나 인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면 네. 그 기대감이 죽기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구용 플랫폼, 네. 기간을 늘려주는 네네. 플랫폼, 혹은 이제 올릭스처럼 siRNA를 통해서 뭐 우리가 지방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젯바운드, 위고비 이런 거 이런 것들의 뭐 단점이 네. 또 근육량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육량까지 지켜주는 기술을 siRNA로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올릭스가 요즘에 관심이 너무 많길래 이게 뭔가 맞아요. 했는데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올릭스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네. 그 기술 아까 뭐였죠? 근육량을 덜 감소하게 하는 원리는 무엇이고 이런 것도 좀 설명해 근데 이게 네. 또 애매한 게 올릭스는 이번에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라이선스 계약을 한 거라서 네. 비만 치료제로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지금 관심 있는 거랑 그 올릭스가 갖고 있는 비만 관련된 파이프라인은 두 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다른 거고 올릭스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기업들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노보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siRNA 기반의 플랫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siRNA, 그러니까 mRNA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mRNA가 만약에 단백질을 생성한다면 네. siRNA는 없애는 거니까 mRNA에 붙어서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게 네네. 억제하는 기술인 건데 이제 siRNA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도 계속 짓고 있고 siRNA 관련된 기업들과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술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저는 해외 바이오까지 이제 투자를 잘 안 했고 우리나라 이제 집중 투자했다가 한번 크게 망했다가 요즘은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바이오는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큰데 그나마 큰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니 뭐 한미약품이 뭐 이런 데는 이제 유한양 이런 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바가 한참 주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삼바는 네. 지금 하던 일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적도 이번에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어요. 전망치보다 잘 나왔고, 근데 좀 어차피 삼성바이오직스는 항상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기대보다 늘 조금씩 더 네, 잘 나와요. 기대보다 늘 조금씩 잘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런 수주를 받는 생산 기업의 특성상 네. 한번 수주를 받으면 계약 상대방 거래처랑 오래 계속해서 가는구나. 네,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고 네. 거래 금액도 점점 이제 커지는 경향이 있고 네. 이런 캐파를 증설을 하는 공장의 특성상 증설을 할 때마다 수주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게 이제 심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가 워낙 생산을 잘하고 그런 걸 잘하는 나라기도 하지만 삼성바이오틱스가 워낙 그걸로 큰 회사기 때문에 네. 유독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잘 쌓인 상황이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 이제 빅파마들이 미국 쪽에 생산 시설 네.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
미국의 돈 자체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약간의 로비인 거죠.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약품에 관세를 때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네 미국의 생산시설 지어 혹은 미국 내 생산량을 늘려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을 글로벌 바이오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도 미국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다. 왜냐면 지금 중국, 인도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뭐 7, 80%라고 하니까 너무 높은 건데 그걸 이제 미국으로 다 보내고 싶은 거죠. 중국이 뭐 싫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내 생산시설, 미국 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그걸 하라고 하는 거고 빅파마들은 실제로 뭐 로슈, 노바티스, 머크, 존슨앤존슨, 서머피셔, 릴리, 암젠 지금 다 몇십 조씩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관세를 뭐 내기는 조금 애매하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삼바도 미국의 공장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 근데 짓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인천에 지음으로써 되게 혜택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싸게 공장을 짓고 그 뭐 생산 단가도 이제 다르고 미국은 또 인건비도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관세를 내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관세는 또 영원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영원히 비싸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또 뭐 대통령 바뀌면 또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굳이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유럽, 미국 기업은 워낙 뭐 규모도 크고 우리처럼 이제 위탁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뭐 자기 거를 다 막 생산 맡기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뭐가 나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고민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빅파마들도 생산 기지가 다 미국에, 그러니까 다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보니까 뭐 아일랜드에도 많이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는. 그렇죠. 위탁 생산도 많이 맡기고. 위탁 생산도 많이 맡기고. 이런 가운데 그 우리나라가 진짜 저는 이제 그냥 취재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미국 갔다가 이게 생산비 확 올라가 버리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건 계속 가는 건데. 그렇죠. 마진율이 이게 더 많나. 그렇죠.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라서 빅파마들도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생산 시설을 미국에서 이제 만들고 거기서 다 생산해야 되면 마진율이 무조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조건 떨어지니까 뭐 관세를 해도 근데 무조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뭐 의약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약간 인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반대되는 건 트럼프는 약간 인하를 외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약간 인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때요? 시밀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밀러도 조금 타격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시밀러 생산도 미국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밀러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시밀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좋은 건데 만약에 이제 약가 인하를 오리지널에다가도 해버리고 이제 시밀러까지 가격이 같이 떨어지면 이게 더 마진율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나중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영을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일단 올해 시밀러 시장은 작년보다는 일단 좋다. 왜냐면 올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제 승인을 받는 의약품의 개수도 되게 많고요. 되게 많고 이제 몇 개나 돼요? 올해? 뭐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업 합쳐서? 아니요, 각각 이제 4-5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승인을 받는다고 이제 바로 이게 뭐 처방이 많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어찌됐든 보험 문제가 돼야 되고 MS가 올라오는 시간도 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된 그러니까 국가별로 어느 국가의 시밀러를 가장 많이 승인을 해줬는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FDA는 1위가 미국이고 미국 기업이고
2위가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2위는 거의 우리나라라고, 그러니까 그 FDA 승인 건수로 우리나라라고 봐도 되고, 유럽에서는 EMA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래요? 그렇게 잘해? 네. 그거 굉장히 잘해요. 아니, 잘하는 좋은데 네. 그 이제 뭐 중국 뭐 빼고 인도 같은 데가 또 강국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쪽 그러면 인도는 이제 생산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한국 기업들 걸 선호하죠. 요즘 보면. 워낙 이제 레퍼런스가 쌓였기도 하고 의사들도 자기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은 뭐 바이오시밀러 잘한다, 뭐 빨리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빨리 만들어요. 바이오시밀러도 확실히 보니까 기술 격차 좀 있어요. 다른 나라들. 그렇죠. 임상 기간이나 뭐 승인을 받는 속도 이런 걸 보면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피스가 되게 빠른 편이더라고요. 그럼 뭐 이건 너무 이렇게 우울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뭐 바이오시밀러도 뭐 이미 잘하고 있어서 뭐 우울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우리 그럼 계속 잘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사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현재 실적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진짜 잘 찍히고 있고 앞으로도 잘 찍힐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을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완양의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또 이제 그 바이오텍 기업들이다 보니까 워낙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쪽은 바이오텍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은 사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상태인지, 아니면 삼바나 아니면 셀트리온처럼 얘네는 뭐 좋지만 그런 뭐라고 할까, 자극적인 건 없는 자극적인 건 없는 그런 애들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지, 어느 쪽이 더 나으세요? 저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 실적 기업들 있잖아요.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시스, 유한양이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박스권에서 약간 하단에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짜실 거라면 무조건 같이 가져가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면 그 기업들이 실적 측면에서 좋아질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박스권 하단일 때는 좀 편하게 보셔도 되는 기업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텍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 있거나 임상 데이터를 하반기까지 발표할 기업들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나. 그러니까 트렌드에 부합하는, 혹은 임상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만 보셔도 저는 뭐 하반기에 뭐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좀 더 궁금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이제 저희가 장이 또 시작을 할 때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 또 바이오 워낙 또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강하나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연휴 재밌게 보내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